목걸이, 모파상. 그녀는 예쁘고 매력적인 아가씨였으나 운명의 장난으로 월급쟁이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녀에게는 지참금도 희망도 없었으며 돈 많은 남자의 눈에 띄어 사랑을 하고 결혼할 가능성도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교육청의 하급 공무원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몸치장을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검소한 차림을 했으나 신분에 맞지 않는 결혼을 한 여느 여인처럼 불행했다. 왜냐하면 여자에게는 계급이라든가 혈통, 가문보다 그녀들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우아함, 그리고 매력 같은 것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타고난 섬세함과 본능적인 우아함, 부드러운 재치가 있다면 서민의 딸이라도 고귀한 부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의 모든 고상하고 호화스러운 것 속에서 살아야 할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했다. 그랬기 때문에 더러운 벽, 낡은 의자, 바랜 커튼처럼 가난에 찌들어 있는 지금의 자신의 집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와 같은 입장에 있는 다른 여자라면 생각지도 못할 그런 모든 일이 그녀를 괴롭혔고 그녀의 비위를 건드렸다. 자기 집의 초라한 살림살이를 돌보는 브르타뉴 출신의 어린 식물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절망적인 후회와 잃어버린 꿈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동양적인 도배지를 바른 조용한 응접실에 밝힌 높은 청동 촛대를 상상했고 난로의 훈훈한 온기 때문에 큰 안락의자에서 잠이 든 짧은 바지를 입은 덩치가 큰 하인들도 상상했다. 고풍스러운 비단을 들이운 커다란 응접실, 귀중한 골동품이 놓인 우아한 가구, 모든 여자가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저명한 남성들과 오후 5시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향수가 뿌려진 귀여운 방들도 떠올려 보았다. 사흘 동안 식탁을 덮고 있는 식탁보 위에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아, 맛있는 수프로군. 이것보다 더 맛있는 건 없어. 라고 기쁘게 말하면서 수프 그릇의 뚜껑을 여는 남편과 마주 앉아 그녀는 고상한 만찬 요리에 빛나는 은식기며 요정의 숲속에서 논이는 고대인과 진귀한 새가 수놓아진 융단의 벽을 꿈꾸었다. 그녀는 옷이나 보석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이런 것들을 좋아했다. 그녀는 옷과 보석들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믿고 있었다. 그만큼 그녀는 선망의 대상이 되어 다른 사람을 매혹시키고 총애를 받고 구애를 받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녀에게는 잘 사는 친구가 하나 있었다.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다니던 시절의 친구였는데 이제는 그 친구를 만나는 일이 꺼려지고 싫었다. 그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을에 며칠 동안 슬픔과 후회와 절망과 비애로 울면서 격심한 고통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손에 커다란 봉투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와 말했다. 이봐, 이거 당신 거야. 그녀는 재빨리 봉투를 찢어 인쇄된 카드를 꺼냈다. 교육청 장관 조르주 랑포노 부부는
1월 18일 월요일 저녁 공관에서 열리는 야회에 르와젤 부부를 초대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예상한 것과는 달리 기뻐하기는커녕 초대장을 테이블 위에 던지면서 중얼거렸다.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죠? 아니, 여보, 난 당신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당신은 변변히 외출도 못하는데 좋은 기회가 아니겠소. 아주 좋은 기회지. 이걸 얻느라 얼마나 애를 썼는데. 초대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 같은 직원들에게는 얼마 배당되지도 않은 거라고. 고위층들은 전부 모일 거고 말이오. 그녀는 초라한 눈초리로 그를 보고 있다가 참지 못하고 이렇게 외쳤다. 거기에 뭘 입고 가란 말이죠? 남편은 미처 그 생각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말을 더듬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왜 그 극장에 입고 갔던 옷 있지 않소? 참 잘 어울리던데 내 보기에는. 그는 아내의 우는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고 당황해 입을 다물었다. 구슬 같은 눈물이 두 눈끝에서 양쪽 입 언저리로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니, 뭐가 문제인 거요? 응? 뭐가 문제인데 그래? 그녀는 괴로움을 누르고 젖은 두볼을 닦으며 침착한 목소리로 조용하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옷이 없어서 거기에 못 가요. 당신 친구 중에 부인이 나보다 좀 나은 옷을 걸칠 수 있는 사람한테나 초대장을 줘요. 그는 실망하며 말했다. 여보, 마틸다? 다른 때에도 입을 수 있는 적당한 옷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들겠소? 아주 수수한 것으로 말이야.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검소한 월급쟁이 남편이 놀라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가격을 속으로 계산한 다음 거절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금액과 드레스의 가격을 어림잡아 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400프랑 정도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남편의 안색이 변했다. 오는 여름 엽총을 산 뒤 사냥을 다니는 친구들과 낭테르 벌판으로 사냥을 가려고 꼭 그만큼의 돈을 저축해 두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는 대답했다. 아, 좋아. 400프랑 줄이다. 되도록 예쁜 것으로 장만해요. 곧 무도회 날이 가까워졌다. 그런데 르와젤 부인은 슬프고 불안한 데다 초조해 보이기까지 했다. 드레스가 준비되었는데도 말이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 왜 그러는 거지? 4일 전부터 참 이상해. 그녀가 대답했다. 장신구가 없어서 걱정이에요. 몸에 지닐 것이라곤 하나도 없어요. 내가 초라해 보일 거예요. 연회에 안 가는 편이 더 낫겠어요. 생화를 달고 가는 건 어떨까? 요즘 같은 계절에 꽃을 꽂으면 보기 좋을 텐데 말이야. 10프랑이면 훌륭한 장미꽃을 두서너 개 살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 아니에요. 돈 많은 여자들 틈에서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창피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자 남편이 외쳤다. 당신 참 바보로군.
포레스티에라는 당신 친구를 찾아가서 보석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되지 않소? 그런 부탁을 할 만큼 친한 처지 아닌가? 그녀는 기뻐하며 소리를 질렀다. 아, 그러게요. 그 생각을 못했네. 이튿날 그녀는 친구 집에 가서 자신의 걱정거리를 말했다. 포레스티의 부인은 거울이 달린 벽장으로 가서 큰 보석 상자를 꺼내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열고 르와젤 부인에게 말했다. 골라봐. 그녀는 먼저 반지를 보았다. 다음에는 진주 목걸이, 금과 보석으로 공을 들여 만든 베네치아 십자가를 보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장신구들을 한 번씩 달아보고 머뭇거렸지만 어떤 것을 할지 마음을 정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다. 또 다른 건 없니? 있고 말고. 찾아봐. 어떤 게 내 마음에 들지 모르겠구나. 문득 그녀는 검은 공단으로 만든 상자 속에서 훌륭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발견했다. 그녀의 마음은 참을 수 없는 욕망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것을 쥐고 있는 손이 떨리기까지 했다. 그녀는 그것을 목에 걸어보았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 황홀경에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러고는 주저하면서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걸 빌려줄 수 있겠니? 이것만. 그럼 물론이지. 그녀는 감격해서 친구의 목에 매달려 키스하고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도망치듯이 돌아왔다. 무도회 날이 다가왔다. 르와젤 부인은 큰 인기를 끌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우아하고 상냥했다. 그녀는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기뻐서 미칠 지경인 마음을 다스려야 했다. 모든 남자가 그녀의 이름을 물었고 소개받고 싶어 했다. 내각의 관리들은 모두들 그녀와 왈츠를 추고 싶어 했다. 교육청 장관도 그녀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쾌락의 기쁨에 도취되었고 자신의 아름다움이 거둔 승리, 그 성공의 영광, 자신에게 향하는 남성들의 온갖 존경과 찬미, 욕망과 여자의 마음에 찾아든 상쾌하고도 달콤한 승리와 행복한 구름 속에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남편은 다른 세 남자와 함께 자정부터 작은 객실에서 반쯤 잠들어 있었고 아내들은 유쾌하게 놀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은 아내의 어깨에 돌아갈 때를 위해 가지고 왔던 옷을 걸쳐주었다. 검소한 평상복이었는데 그 초라한 행색이 우아한 무도회의 드레스와는 대조적이었다. 그녀는 초라함을 느끼고 호화로운 털옷을 휘감은 다른 부인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서둘러 달아나려고 했다. 남편이 아내를 붙잡았다. 이대로 밖에 나가면 감기 들겠소. 내가 마차를 불러올 테니 기다려요. 그러나 그녀는 남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층계로 빨리 내려갔다. 그들이 거리에 나왔을 때는 마차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멀리 지나가는 마차를 큰 소리로 부르면서 걷기 시작했다. 그들은 추위에 떨면서 센 강 쪽으로 내려갔다. 드디어 강가에서 낡은 야간 2인승 마차를 잡았다. 그들이 탄 마차는 파리에서는 밤이 아니면 볼 수 없었다. 마치 낮에는 그 초라한 모습이 부끄럽다는 듯이 말이다.
마차는 그들을 마티르가의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들은 서글픈 심정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그녀의 일은 이제 끝났고 남편은 10시까지 다시 직장에 가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빛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려고 어깨에 둘렀던 옷을 벗고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목에 걸었던 목걸이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옷을 반쯤 벗은 남편이 물었다. 무슨 일이요? 그녀는 남편을 휙 돌아다 보았다. 포레스티의 목걸이, 그 목걸이, 그게 없어요. 그는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럴 리가 있나? 그들은 드레스의 주름 속과 호주머니 속 등을 뒤졌으나 어디에도 목걸이는 없었다. 남편이 물었다. 무도회에서 나올 때는 분명히 있었소? 그럼요. 공관의 복도에서 그것을 만져보았는걸요. 거리에서 떨어뜨렸다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아마 마차 속에 있을 거야. 네, 그런 것 같아요. 마차 번호를 봤어요? 아니, 당신은? 당신도 못 봤어? 못 봤어요. 그들은 기가 막혀 얼굴을 마주 쳐다보았다. 혹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니 우리가 온 길을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할게. 남편은 옷을 다시 입고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누울 기력도 없이 드레스를 입은 채 의자 위에 쓰러졌다. 그러고는 온기도 없는 방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다. 남편은 7시경에 돌아왔다.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는 경시청과 신문사에 가서 현상금을 걸고 왔다. 소형 마차 조합에도 가보았다. 희망이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했다. 이 끔찍한 사태 속에서 그녀는 질겁한 채 막연히 기다렸다. 남편은 저녁 때 주름 잡히고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다. 당신 친구한테 편지를 써요. 목걸이의 고리가 망가져서 고치러 보냈다고 말이요. 그러면 숨 돌릴 시간이 좀 있을 테니. 그녀는 남편이 부르는 대로 편지를 썼다. 주말이 되자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 5년은 더 늙어버린 것 같은 남편이 말했다. 보석을 대신할 방도를 생각해야겠어. 이튿날 그들은 목걸이가 들었던 상자를 들고 상자 속에 상호가 적혀있는 보석상으로 갔다. 보석상 주인은 장부를 조사했다. 우리는 그 목걸이를 팔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상자만 판 것 같군요. 그래서 그들은 이 보석상에서 저 보석상으로 다니며 목걸이를 구하러 다녔다. 그들은 후회와 불안감 때문에 병이 날 지경이었다. 그들은 팔레루아얄가의 어떤 상점에서 찾고 있는 것과 꼭 같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았다. 4만 프랑짜리였으나 3만 6천 프랑이면 살 수 있었다. 그들은 보석상에게 3일만 남에게 팔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만약 2월 말까지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면 3만 4천 프랑으로 물러준다는 조건을 붙였다. 남편은 자신의 아버지가 남겨준 1만 8천 프랑을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빌렸다. 그는 한 사람에게서 1,000프랑, 다른 한 사람에게서 500프랑, 여기서 5루이, 저기서 3루이 하는 식으로 돈을 꾸었다. 그는 차용증을 썼고 파멸할지도 모르는 계약을 맺었고
고리대금 업자를 비롯한 모든 돈 빌리는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 그는 모든 인생을 내던졌다.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서명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자신에게 닥친 암울한 불행, 앞으로 겪어야 할 모든 신체적인 부자유, 정신적인 고통 등에 시달리며 그는 새 목걸이를 가지러 가서 3만 6천 프랑을 보석상의 카운터에 늘어놓았다. 르와젤 부인이 포레스티의 부인에게 새로 산 목걸이를 가지고 갔을 때 포레스티의 부인은 좀 냉정하게 말했다. 좀 일찍 돌려주었어야지. 내가 필요했을지도 모르지 않니? 르와젤 부인은 보석 상자를 열까봐 두려웠지만 친구는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다. 만약 바꿔치기 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뭐라고 말을 할까? 자기를 도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르와젤 부인은 이제 가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영웅적으로 실천에 옮겼다. 자신들이 진 무서운 빚을 갚아야만 했고 반드시 갚고 말리라 다짐했다. 식모도 내보내고 집을 옮겨 지붕 밑의 골방을 하나 빌렸다. 그녀는 살림살이의 막일과 끔찍히 싫어했던 부엌일을 배웠다. 기름 낀 그릇과 냄비바닥 등을 닦느라 장밋빛 손톱을 다쳐가면서도 접시를 닦았다. 더러운 속옷과 셔츠, 행주를 빨았고 그것들을 빨랫줄에 널어 말렸다. 또 매일 아침 쓰레기를 들고 나가 버렸고 매 층마다 쉬어가며 물을 길어 올렸다. 가난한 여인 차림으로 팔에는 바구니를 걸치고 과일가게, 반찬가게, 푸줏간 등에 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값을 깎아가며 아귀다툼을 해야 했다. 매달 어음의 일부를 갱신해서 기일을 연기받고 몇몇 어음은 갚아나갔다. 남편은 저녁에는 장사꾼의 장부를 정리했고 밤에는 한 페이지에 오수를 받고 가끔 필사를 했다. 이러한 생활이 10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들은 10년이 지나서야 모든 빚을 갚았다. 고리대금업자에게 빌린 돈의 이자와 함께 쌓였던 이자를 포함해 전부 다 갚은 것이다. 이제 르와젤 부인은 늙어 보였다. 그녀는 가난한 가정의 억세고 무뚝뚝하고 거친 마누라가 되어버렸다. 머리도 제대로 안 빗었고 치마는 구겨져 있었으며 손은 발같이 거칠어졌다. 큰 소리로 이야기했고 큰 양동이에 물을 담아 마룻바닥을 닦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남편이 사무실에 가고 없을 때면 그녀는 창문 앞에 앉아 옛날의 그 무도회, 자신이 그토록 아름답고 매력적이었던 그 무도회에 대해 생각했다. 그 목걸이만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걸 대체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인생이란 그 얼마나 이상야릇하고 무상한 일인가? 사소한 일로 파멸하기도 하고 되살아나기도 하니 말이다. 어느 일요일 그녀는 한 주일 동안의 피로를 풀기 위해 샹젤리제 거리를 산책했다. 그때 르와젤 부인은 뜻밖에도 어린아이와 함께 걷는 한 여자를 보았다. 포레스티의 부인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젊고 아름답고 매력적이었다. 르와젤 부인은 감개무량했다. 그녀에게 말을 걸어볼까? 물론이지. 빚을 다 갚고 난 지금 모든 이야기를 그녀에게 하리라. 말해서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녀는 포레스티의 부인에게 다가갔다.
잘 있었니, 잔느? 포레스트의 부인은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데다 행색이 초라한 여자가 자신을 그처럼 정답게 부르는데 깜짝 놀랐다. 그래서 말을 더듬거렸다. 부인, 저는 당신을 모르겠어요. 아마 잘못 보신 거죠? 아니, 난 마틸다, 르와젤이야. 친구는 소리를 질렀다. 가엾게도 마틸다. 너 참 많이 변했구나. 그래, 고생을 많이 했단다. 너하고 헤어지고 나서 말이야. 엄청난 불행이었지. 이 모든 것은 다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라니? 그건 왜? 내가 장관의 무도회에 가려고 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렸던 일 기억하지? 그래, 그런데? 그런데 나는 그것을 잃어버렸지 뭐니? 뭐? 너 나한테 돌려주었잖아. 똑같은 목걸이를 돌려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빚을 갚느라 10년이 걸렸어. 너도 알겠지만 가진 게 없었던 우리는 빚을 갚는 일이 쉽지 않았지. 하지만 이제 다 갚아서 마음이 놓여. 포레스트의 부인은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마틸다, 내 목걸이를 돌려주려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샀다는 거지? 그래, 너는 몰랐겠지? 그렇지? 정말로 똑같은 것이었거든. 그녀는 자랑스러움과 순진한 기쁨에 겨워 미소 지었다. 포레스트의 부인은 몹시 감동해서 그녀의 두 손을 꼭 쥐었다. 가엾은 마틸다. 내 것은 가짜였어. 그건 기껏해야 500프랑 밖에는 안 되는 거였는데.